68세 신말순이 며느리가 가져온 김치통에서 나는 악취에 견디다 못해 뚜껑을 연다. 이게 뭐야? 김치가 아닌 검은 비닐봉지들과 붉은 액체가 보이는 순간 말순이 뒤로 물러선다.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썩어가는 손가락과 팔꿈치 뼈 조각들이 나오자 말순이 비명을 지른다. 이게 말이 돼. 김치통이 넘어지며 시체 조각들이 바닥에 쏟아지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진다. 온몸이 떨리는 말순이 은희가 이걸 가져온 거야. 라며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서울 강북구 번동의 낡은 연립주택. 68세 신말순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4년간 지켜온 습관이었죠. 치매 말기 시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만들어진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말순은 빈 침대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먼저 들었죠. 그리고 그런 자신이 미워서 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 박기부는 85세까지 살았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것은 4년 전부터였죠.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마지막에는 말순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폭력적이 되기도 했죠. 말순의 일상은 완전히 시어머니 중심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차려드리고 약을 챙겨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죠. 낮에는 산책을 시켜드리거나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고 밤에는 혼자서 나가려는 시어머니를 막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폭언이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서 말순을 도둑이라고 하거나 자신을 괴롭힌다고 소리를 지르곤 했죠. 이웃들이 신고할까봐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말순의 남편은 10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말순은 홀로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죠. 큰아들 정현은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고 둘째 정우는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어머니가 혼자 간병하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죠. 정현은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었고 정우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습니다. 간병비는 말순의 적은 연금과 시어머니의 기초연금으로 겨우 버텼죠. 가끔 병원비가 많이 나올 때는 적금을 깨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며느리 박은희는 가끔 안부 전화만 할 뿐이었고 둘째 며느리 김미영은 아예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가끔은 서러움이 밀려왔죠. 특히 밤늦게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를 때는 정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순은 참고 견뎠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자신을 친딸처럼 돌봐준 것을 기억했거든요. 남편이 사망했을 때도 시어머니가 큰 힘이 되어 주었죠. 그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간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것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간소하게 치렀지만 그나마 두 아들이 모두 참석해서 다행이었죠. 정현은 급하게 미국에서 날아왔고 정우도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각자 바쁘다며 떠났죠. 장례식장에서 말순은 처음으로 두 며느리와 마주했습니다. 은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지 차가웠고 미영은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말았죠.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어머니의 안부보다는 유산 정리에 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연립주택과 적은 예금이 전부였죠. 아들들은 집을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지만 말순은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잠시
더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장례 후 정리를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병원비와 장례비를 정산해야 했거든요. 말수는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아들들은 이미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말수는 많은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옷장 속에는 오래된 한복들이 걸려 있었고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죠.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 3시쯤 큰 며느리 박은희가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은희는 늘 차분하고 정중한 말투를 썼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있었죠. 말순과는 그리 가깝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 간병하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텐데. 은희의 인사에 말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 괜찮다. 내가 바쁜데 굳이 올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죠.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려고요. 은희는 현관에서 커다란 김치통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묵은 김치를 담는 큰 플라스틱 통이었죠. 들고 오기에는 상당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게 뭐니? 할머니가 간병비 대신 남긴 거예요. 김치 담아놓은 거니까 냉장고에 넣으세요. 말수는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김치를 담았을까요? 치매 말기였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최근 몇 년간 시어머니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할머니가 언제 이걸 담으셨다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치매 초기에 담아두신 것 같아요. 냉동실에 있었거든요. 은희의 설명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죠. 장내 후유증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거든요. 게다가 4년간의 간병으로 인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냉장고에 넣어둘게. 고맙다.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정연이 오빠도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바쁘거든요. 마지막 정리할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은희는 서둘러 인사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겨진 김치통을 바라봤죠.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김치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냄새가 섞인 것 같기도 했죠. 말수는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했지만 너무 컸습니다. 냉장실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냉동실에 겨우 넣을 수 있었죠. 뚜껑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나중에 천천히 확인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병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것은 좋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두 아들은 모두 멀리 있고 며느리들과는 별로 가깝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대부분 간병 때문에 연락이 끊겼죠. 밤 11시가 되어서야 말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잔 지 오래였는데 오늘은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뭔가 허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쯤 말수는 이상한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냉장고 쪽에서 나는 것 같았는데 생선 비린내 같은 것이 집안에 퍼지고 있었죠. 혹시 정전이라도 됐나 싶어 확인해 봤지만 냉장고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냄새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거실로 나왔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냄새가 더욱 진해졌습니다. 분명히 은희가 가져온 김치통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이상하네. 김치가 상했나? 그런데 냉동실에 있었는데. 말수는 내일 김치통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살펴볼 수 없었거든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다시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잔 것 같았지만 새벽에 깬 탓에 몸이 개운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그 이상한 냄새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거실로 나오자마자 냄새가 더 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보다 훨씬 심했죠. 비린내에 시큼한 냄새가 섞여서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지? 말수는 서둘러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냄새가 확 올라왔죠. 다른 음식들은 괜찮았는데 냉동실에 넣어둔 김치통에서만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통을 꺼내려고 하니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김치만으로는 이렇게 무거울 수 없었거든요. 식탁 위에 김치통을 올려놓고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냄새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역겨웠는데 뚜껑을 열면 더 심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냄새로는 집에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말수는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죠. 순간 말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한 냄새가 올라왔거든요. 눈물이 날 정도로 역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김치통 안의 내용물이었죠.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가 여러 개 들어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액체가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말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죠. 이게 뭐야?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말순이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죠. 썩어가는 손가락 몇 개와 팔꿈치 뼈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치통이 넘어지면서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검은 비닐봉지들과 붉은 액체, 그리고 뼈 조각들이 식탁 아래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게 말이 돼?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시체 조각이 김치통에 들어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말수는 급히 비닐봉지들을 다시 김치통에 넣었습니다. 이웃들이 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뚜껑을 덮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죠. 은희가 이걸 가져온 거야. 그럼 은희가 알고 있었던 건가?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체 조각이 든 김치통을 가져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설명도 없었습니다. 어제 은희의 행동을 떠올려 봤습니다. 서둘러 김치통을 두고 가면서 냉장고에 넣으라고 했던 것, 그리고 빨리 떠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이상하게 느껴졌죠. 내가 받은 게 아니야. 이건 누가 날 끌어들인 거야. 말수는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왜 자신을 노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선 김치통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말수는 김치통을 다시 냉동실에 넣었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자신이 용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집안을 정리한 후 말수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어제 은희와 주고받은 문자가 있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은희는 전화로만 연락했고 문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 앞 골목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은희가 김치통을 가져오는 모습이 찍혔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카메라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집 앞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옆집 김순덕 할머니는 하루 종일 창문 앞에 앉아 있어서
동네 일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순덕이 고모, 어제 우리 집에 며느리 왔었는지 보셨어요? 응, 봤지. 어제 오후에 큰 김치통 하나 들고 왔더라. 무거워 보이던데? 혹시 다른 사람은 안 왔나요? 글쎄, 내가 본 건 며느리뿐이야. 왜 그래?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이런 일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은희가 정말로 그 김치통을 가져온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시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된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시어머니의 방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봐서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죠.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 중에는 말순이 처음 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중 한 장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은희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은희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언제 알았던 사이지? 말수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은희의 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남자 한 명이 함께 찍힌 흑백 사진이었죠. 뒷면에는 1965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들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받은 연애 편지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상한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씨로 쓰인 것 같았죠. 그 사람을 그렇게 없앤 게 내 인생의 유일한 죄야. 그런데 은희가 그걸 다시 꺼냈어. 편지를 읽은 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을 없앤다는 것은 살인을 의미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은희가 그것을 다시 꺼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수는 김치통 속의 시체 조각과 이 편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누군가를 죽였고 은희가 그 증거를 자신에게 넘긴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건 계획된 거야? 말수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희가 단순히 김치통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범죄에 연루시키려고 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왜 하필 자신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김치통 속의 시체는 정말 시어머니가 살해한 사람의 것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누군가의 것일까요? 말수는 혼란스러웠지만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이 용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 아들들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도 말수는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김치통 속의 끔찍한 광경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냉장고 근처에 가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자 냄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창문을 모두 열어도 냄새가 빠지지 않았죠. 말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냄새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젯밤 발견한 편지와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과거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편지, 그리고 은희의 아버지와 함께 찍힌 오래된 사진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말수는 시어머니의 유품을 더 자세히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더 많은 단서가 숨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제 찾은 상자 외에도 옷장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이불 사이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 중요한 것들이라고 시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더 많은 사진들과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보고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1965년 8월의 기사였는데 실종된 대학생 아직도 행방불명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거든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22살 대학생 이진수가 여름휴가 중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 실린 실종자의 사진을 보고 말수는 소스라쳤습니다. 어제 찾은 사진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찍힌 남자 중 하나와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시어머니가 편지에서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실종된 대학생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 뒤져보니 시어머니가 직접 쓴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1965년도 부분을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8월 15일. 진수가 우리 집에 왔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고 진수는 내게 도망가자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깨어나서 진수와 싸웠다. 그때 진수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 아버지는 죽었다고 했다. 8월 16일. 아버지와 박 아저씨가 진수를 어디론가 가져갔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서웠다. 아버지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일기를 읽으면서 말수는 진실을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남자가 실종된 대학생 이진수였고 시어머니의 아버지가 그를 죽였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일에 박 아저씨라는 사람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박 아저씨가 누구인지 궁금해진 말수는 다른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어제 본 사진에서 시어머니, 이진수와 함께 있던 세 번째 남자가 바로 박 아저씨일 것이었거든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그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은희의 아버지와 똑 닮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젊은 시절의 은희 아버지 자신이었습니다. 그럼 은희 아버지가 그때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거야? 말수는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시어머니의 아버지와 은희의 아버지가 함께 이진수를 죽이고 시체를 숨겼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은희가 그 시체를 다시 꺼내서 자신에게 넘긴 것일까요? 더 찾아보니 시어머니가 쓴 또 다른 편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은희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았는데 보내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은희야, 내 아버지와 우리 집안의 오래된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저지른 실수였고 이미 지난 일이다. 더 이상 그 일로 고통받지 말고 평범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만약 내가 그 증거들을 찾았다면 제발 조용히 묻어두기 바란다. 편지를 읽은 말수는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은희가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어떤 이유에서든 그 증거를 자신에게 넘긴 것이었죠. 하지만 왜 하필 자신에게 넘겼을까요? 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말수는 은희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여보세요, 은희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은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어제 가져다 준 김치 말인데. 네, 냄새가 좀 이상해서 말이야. 혹시 언제 담은 건지 알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할머니 냉동실에서 찾은 건데 아마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버려야겠네. 너무 오래된 것 같으니까.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미리 확인 안 하고 드려서. 은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치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이상했죠.
정말 김치라면 아까워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희가 김치통의 진짜 내용물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녁 무렵 말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오래된 친구 중에 고물상을 하는 윤종대가 떠올랐습니다. 종대는 어려서부터 말순을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고물상을 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할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종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대야, 나 말순이야. 혹시 지금 시간 있니? 응, 말순이 누나.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집에 좀 와줄 수 있을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걱정되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와서 보면 알 거야. 종대는 30분 후에 말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말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누나,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말순은 종대를 거실로 안내한 후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치통 속에서 발견한 시체 조각부터 시어머니의 과거 비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종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말순이 김치통을 보여주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시체 맞는 것 같은데? 냄새만 봐도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일단은 조금 더 조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누나가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거든. 종대는 말순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말순이 용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종대의 제안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종대는 김치통을 가져갔습니다.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정확한 분석을 받아보겠다고 했죠. 말수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은희가 자신을 이 일에 끌어들인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윤종대가 김치통을 가져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그동안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죠. 종대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셋째 날 저녁 드디어 종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했죠. 누나, 나야. 혹시 지금 혼자 있어? 응, 혼자 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나? 집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종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소식일 것 같았죠. 종대야, 그냥 간단하게라도 말해줘. 밤새 잠 못 잘 것 같아. 이거 오래된 거 아니야, 누나. 6개월 전 시체 같아. 거기다 뼈에서 나온 금속 조각이 군용이야. 진짜 큰일 날 거야. 전화기를 든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 전 시체라니요? 그럼 1965년의 이진수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시체일까요? 군용 금속이 뭐야? 총알 파편이야. 군용 총에서 나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누나,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해. 이런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 말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것 같았거든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야. 지금 신고하면 누나가 1순위 용의자가 될 거야. 누가 이걸 누나한테 넘겼는지부터 확실히 해야 해. 종대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먼저 찾아야 했죠.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종대와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낯선 남자를 발견했죠.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자신의 집 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무심한 척하며 지나쳤지만 뒤돌아보니 그 남자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종대에게 전화를 걸었죠. 종대야, 혹시 우리 집 앞에 사람 보내놓은 거 있어? 무슨 소리야? 왜 그래? 낯선 남자가 우리 집을 계속 보고 있어. 뭔가 이상해. 어디에 있어? 내가 바로 갈게. 말수는 근처 카페에서 종대를 기다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집 쪽을 보니 그 남자가 여전히 서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희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눈 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죠. 30분 후 종대가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방금 본 일을 자세히 설명했죠. 그럼 은희가 누나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네.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야. 왜 나를 감시하는 거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건가? 종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혹시 시어머님 유산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었어? 유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 집 하나와 적은 예금이 전부야. 아들들이 나눠 갖기로 했고, 보험은 없었어? 말수는 갑자기 뭔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년 전에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았거든요. 아, 맞다. 보험이 있었어. 그런데 수익자가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네. 그거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 그게 이 일의 진짜 목적일 수도 있거든. 종대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가 시체 조각을 자신에게 넘긴 진짜 이유가 보험금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낯선 남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죠. 집에 도착한 말수는 시어머니의 보험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보험 증서를 발견했는데 보험 금액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2억 원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수익자였습니다. 1차 수익자는 큰아들 정연이었고 2차 수익자는 큰며느리 은희였습니다. 만약 정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은희가 보험금을 받게 되어 있었죠. 그럼 정연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말수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최근에 정연과 연락한 적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봤는데 시어머니 장례식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급히 정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시도해 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죠.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둘째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나 엄마야. 혹시 형이랑 연락했니? 아니요, 엄마. 왜요? 전화가 안 되네. 미국에 잘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전화 너머로 정우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형이 몇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는데 너무 오래 연락이 없어서 형수한테 물어봤거든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희가 뭐라고 하던? 사업상 출장이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형 성격에 이렇게 오래 연락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김치통 속의 시체가 정연의 것은 아닐까요?
6개월 전이라는 시기도 맞아떨어졌고 군용 총알 파편이 나온 것도 정연이 군대에서 복무했던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었죠. 정우야, 형수 집 주소 알지? 네, 왜요? 한번 가봐야겠어. 뭔가 이상해. 엄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저도 올라갈게요. 정우가 제주도에서 올라온다고 했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일단 종대에게 상황을 알렸죠. 누나,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야. 혹시 정연이가 종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통 속의 시체가 정연일 가능성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정연이가 정말 실종된 건지부터 확인해 보자. 그날 저녁 말수는 정연이 살던 아파트 근처를 둘러봤습니다. 경비실에서 물어보니 정연이 몇 달째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우편물도 쌓여 있고 관리비도 밀렸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또다시 그 낯선 남자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죠. 말수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말수는 모든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죠. 은희가 자신의 남편 정연을 죽이고 그 시체를 자신에게 넘긴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보험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왜 이 일에 끌어들인 것일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말순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은희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정연처럼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말수는 더 이상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둘째 아들 정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한 것이죠. 정우가 제주도에서 올라오기로 했지만 그 전에 전화로라도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오전 8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엄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김치통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죠. 엄마, 그럼 정말로 형이? 응, 그럴 가능성이 높아. 내가 말한 대로 형이 몇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됐잖아. 전화 너머로 정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말 못할 게 있었어요. 뭔데? 형수가 몇 달 전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형이 사업 실패로 빚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서 한동안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희가 이미 정연의 실종을 숨기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니?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형이 원래 자존심이 강해서 어려운 일 있어도 잘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우도 이제야 은희의 행동이 수상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빨리 올라와야겠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네, 오늘 오후에 올라갈게요. 그런데 엄마, 혹시 경찰에는 신고 안 하셨죠? 아직은 안 했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잖아. 잘하셨어요. 지금 신고하면 엄마가 용의자가 될 수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거든요. 오후 2시쯤 정우가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둘째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죠. 제주도에서 펜션 운영이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정우는 어머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눈물이 났죠. 며칠간 혼자 감당해온 두려움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우야, 정말 무서웠어.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생길 줄 몰랐어.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우는 어머니가 설명한 모든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보험 서류까지 모든 것을 검토했죠. 엄마,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형수가 계획적으로 형을 죽이고 보험금을 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시체를 넘긴 걸까?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아마 엄마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시체를 숨기다가 발각되면 형수는 완전히 자유로워지잖아요. 말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희가 자신을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꾸미려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우야, 내 형이 정말. 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추측이라고 해도 아들의 죽음을 입에 담기가 어려웠거든요. 엄마, 일단 확실하게 해야 해요. 윤 아저씨가 가져간 그 시체가 정말 형인지 확인해 보자고요. 정우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대에게 연락해서 DNA 검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죠. 저녁에 종대가 찾아왔습니다. 정우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정우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조심해야 해. 종대 아저씨, DNA 검사 같은 건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비공식적으로는 가능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은데 비교할 샘플이 있어야 해. 정우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았습니다. 형과 저는 형제니까 이걸로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종대는 정우의 머리카락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올 거야. 그날 밤 정우는 어머니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희가 직접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우가 있는 것을 보고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죠. 어머니, 정우까지 와 있네요. 무슨 일이세요? 형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형수는 왜 오셨어요? 정우의 질문에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서요. 정연이 오빠가 미국에 가기 전에 맡겨둔 건데. 은희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머니께 드리라고 한 기념품이에요. 말수는 상자를 받아들면서 은희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죠. 형은 언제 연락됐어요? 정우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잠깐 통화했어요. 바빠서 길게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요? 저한테는 왜 연락 안 하는 걸까요? 아마 사업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하잖아요. 은희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정우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 혹시 형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어요? 꼭 연락할 일이 있어서요. 미안해요. 정연이 오빠가 번호를 자주 바꿔서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은희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 은희가 떠난 후 정우는 어머니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시어머니의 오래된 반지가 들어 있었죠. 이상하네. 왜 할머니 반지를 가져온 걸까? 말순도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지는 이미 정리할 때 찾았었거든요. 정우야, 이거 진짜 할머니 반지가 맞나? 정우는 반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비슷한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할머니 반지는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건 없네요. 그럼 가짜라는 뜻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반지일 수도 있고요. 그때 정우는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 반지가 증거를 없애려는 건 아닐까요? 무슨 뜻이야?
형수가 뭔가 숨기려고 가짜 증거를 주는 건 아닐까요? 진짜 중요한 증거는 따로 있는데 말이에요. 정우의 추리를 들으며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의 행동이 점점 수상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정우야, 형수가 오늘 왜 갑자기 왔을까? 내가 있는 걸 보고 당황했던 것 같은데. 아마 엄마 혼자 있을 때 뭔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어서 계획이 틀어진 거죠. 그날 저녁 종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죠. 정우야, 결과 나왔어. 내일 아침에 만나자. 종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말순과 정우는 종대를 만났습니다. 종대는 봉투 하나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미안하다. 시체는 정연이가 맞아. 정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추측으로만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정말로 형이. 응,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총상이 여러 발이야. 이건 명백한 살인이라고. 말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큰아들이 정말로 살해당했다는 것을 확인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희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도 태연하게 행동했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은희를 잡을 확실한 계획이 필요해. 종대의 말에 말순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정연의 죽음이 확인된 후 말순과 정우는 며칠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자 형이 정말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희를 잡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죠. 셋째 날 말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죠. 지금 가진 증거만으로는 은희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정우야,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해. 엄마,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도 해야 해. 내 형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죠. 종대와 상의한 결과 은희의 집을 몰래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은희가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정연을 죽인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하지만 불법 침입은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종대의 말에 정우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형수가 집을 비우는 시간을 파악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들어가는 방법은 어떨까요? 어떻게? 수도나 가스 점검을 핑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관리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 후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은희가 외출한 것을 확인한 후 정우가 가스 점검원으로 위장해서 아파트에 들어갔죠. 말순과 종대는 아래에서 망을 봤습니다. 정우는 30분 동안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거실과 침실, 그리고 서재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죠. 처음에는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서재 책장 뒤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는데 다행히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정연의 신분증과 시계, 그리고 총이 들어 있었죠. 더 중요한 것은 정연이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였습니다. 은희에게 나는 당신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다. 할머니 보험금을 노리고 나를 죽이려는 계획 말이다. 하지만 나도 준비를 했다. 이 편지가 발견되면 당신은 끝이다. 편지를 읽은 정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연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찾아보니 은희가 쓴 메모들도 발견했습니다.
보험금 수령 절차에 대한 것들과 시체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말순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신말순을 범인으로 만들 계획일, 시체 일부를 김치통에 넣어 전달이, 충분한 시간 후 익명 신고 3. 말순이 체포되면 모든 혐의 전가. 정우는 사진을 찍어서 모든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았죠. 아파트에서 나온 정우는 어머니와 종대에게 발견한 내용을 알렸습니다. 엄마,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형수의 계획이 모두 적혀 있었어요. 말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은희가 정말로 자신을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꾸미려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그 독한 년이 내 아들을 죽이고도 나까지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다니. 누나,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증거가 충분해. 종대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정우야, 비공식 유전자 감정 말고 공식적인 DNA 검사를 받아야 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게 말이야. 정우는 어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종대가 받은 결과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말순과 정우는 병원에 가서 공식적인 DNA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필요하다고 설명하니 병원에서 협조해 주었죠.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은희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니? 정연이 오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말수는 은희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었죠. 그래, 어디서 만날까? 동네 커피숍에서 만나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은희는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정연이 오빠가 사실 큰 사고를 당했어요. 무슨 사고? 교통사고인데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한국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은희는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이 미국에서 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라는 것이었죠. 그럼 우리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면회가 어려워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말수는 은희의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미 죽인 사람을 두고 이런 연극을 하다니 정말 악랄했거든요. 그런데 은희야, 보험 수속은 어떻게 되는 거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희가 당황했습니다. 보험료? 아직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죠. 그래도 미리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치료비도 많이 들 텐데. 아, 네, 알아보겠어요. 은희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말수는 은희가 완전히 당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정우에게 만남 내용을 알렸습니다. 형수가 거짓말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어. 그날 밤 정우는 은희의 아파트를 다시 지켜봤습니다. 밤늦게 은희가 큰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죠. 분명히 증거를 처리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은희를 따라갔습니다. 은희는 한강으로 가서 가방 안의 물건들을 물에 버렸죠. 정우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다음 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시체가 정연인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죠.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어. 경찰에 신고하자. 말순과 정우는 마침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정연의 복수를 위한 마지막 단계가 시작된 것이었죠. 경찰서에 도착한 말순과 정우는 수사관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DNA 검사 결과와 은희가 쓴 메모들을 보고 나서는 표정이 심각해졌죠. 이 사건은 정말 복잡하네요. 일단 피해자 시신부터 확보해야겠습니다. 수사관은 종대가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시체 조각들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은희의 아파트에 대한 수색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죠. 은희가 자신들의 신고를 눈치챌 수도 있었거든요. 이틀 후 경찰은 은희의 아파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봤던 금고는 이미 비워져 있었죠. 은희가 미리 증거들을 처리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휴대폰 기록이나 은행 거래 내역은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수사관은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희는 찾을 수 없었죠.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형수가 도망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곧 잡힐 거예요. 요즘은 숨기 어려워요. 수사관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흘 후 인천공항에서 은희가 체포되었거든요. 필리핀으로 도망가려다가 붙잡힌 것이었죠. 은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정연의 원수를 잡은 것이었죠. 엄마, 이제 끝났어요. 정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죠. 지난 몇 주간의 고통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수사관으로부터 은희의 자백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희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었죠. 용의자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 맞아요. 수사관은 은희의 범행 동기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희는 시어머니의 2억 원 보험금을 노리고 정연을 살해했습니다. 정연이 1차 수익자였지만 정연이 죽으면 자동으로 2차 수익자인 은희가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의 오래된 비밀을 이용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은희는 시어머니가 과거에 이진수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이용해서 말순을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처음 계획은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실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계획을 바꾼 거죠. 말순은 은희의 계획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럼 정연이는 언제 죽은 거예요? 6개월 전쯤으로 추정됩니다. 용의자가 남편을 집에서 총으로 쏴 죽인 후 시체를 토막내서 처리했다고 자백했어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 총은 어디서 구한 건가요? 용의자의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었답니다. 아버지가 숨겨두었던 총을 사용한 것 같아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의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과거 시어머니의 살인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연결고리를 은희가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 사건은 어떻게 알았던 건가요? 용의자 아버지가 생전에 알려준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이진수라는 대학생을 죽였다고 했어요. 말수는 시어머니의 일기에서 본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965년에 그 사건이 50년이 지나서 이런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그런데 왜 하필 김치통을 사용했을까요? 정우의 질문에 수사관이 답했습니다. 용의자 말로는 시어머니가 평소 김치 담그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치통에 시체를 넣으면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말수는 이 모든 것이 은희의 치밀한 계산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간병을 혼자 담당했던 자신을 범인으로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은 것이었죠.
간병비 대신 남긴 거라고 했던 것도 계산된 거군요. 맞습니다. 어머님께서 고마운 마음에 김치통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수사관의 설명을 들으며 말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희가 자신의 선량함까지 이용했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사관님, 은희가 처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고 시체 훼손까지 했으니까요. 수사관의 말에 말수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정연의 원수를 제대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몇 주 후 은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희는 법정에서도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했으며 시어머니까지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 낭독을 들으며 말수는 다시 한번 은희의 악랄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험금 2억 원을 부정하게 취득하려고 했으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은 2달간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은희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가족의 과거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기도 하니까요. 은희의 말을 들은 말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죠. 드디어 선고일이 왔습니다. 피고인 박은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재판이 끝난 후 말순과 정우는 정연의 묘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형의 원수를 갚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형, 이제 편히 쉬어. 그 나쁜 년이 제대로 벌받았어. 정우가 묘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순도 아들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죠. 정연아, 엄마가 내 원수를 갚았다. 이제 정말 편히 쉬어라. 그날 저녁 말수는 기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시어머니 간병에 매여 있지 않았고 은희라는 악몽에서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연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정우는 제주도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기가 걸렸거든요. 정우야, 너는 제주도 가서 내일 해야지.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저도 서울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제주도에서는 형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요. 정우의 말에 말수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형의 죽음에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어느 날 말순에게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숨겨진 진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싶다는 것이었죠. 어머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도 그 일을 떠올리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네, 할게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촬영 당일 말수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며느리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터뷰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김치통을 처음 받으셨을 때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김치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간병비 대신 남긴 거라고 하니까 고마운 마음에 받았죠. 그런데 냄새가 이상해서 열어봤는데 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충격이 생생했거든요. 그 안에서 나온 건 김치가 아니라 사람의 시체 조각이었어요. 제 아들의 몸이었고요. 카메라맨과 스태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말순의 절절한 증언에 모두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말순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제가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은희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계획이었거든요. 어떻게 진실을 밝혀내셨나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둘째 아들과 오래된 친구가 도와줬어요. 특히 윤종대 씨가 큰 도움이 되었죠. 인터뷰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말수는 은희의 악랄함부터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죠.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해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방송이 나간 후 말순에게는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었죠. 특히 한 시청자의 편지가 말순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머님의 용기 덕분에 저도 의심스러운 일을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피해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말수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보람이 있었거든요. 1년 후 말수는 정연의 기일을 맞아서 묘소를 찾았습니다. 정우와 함께 꽃을 놓고 차례를 지냈죠. 정연아, 1년이 지났구나.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 원수도 갚았고 사람들에게 교훈도 주었어. 정우도 형의 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형, 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게요. 엄마와 함께 잘 살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김치 담그는 것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치통을 보면서도 더 이상 그날의 악몽이 떠오르지 않았죠. 이제 진짜 김치 냄새가 나는구나. 말수는 웃으면서 김치를 김치통에 담았습니다. 정우가 좋아하는 김치를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저녁에 정우가 퇴근해서 김치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오랜만에 담그시네요. 할머니 김치 맛이 날까요? 그럴 거야. 할머니한테 배운 레시피거든.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김치를 먹는 평범한 일상이 말순에게는 소중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죠. 정연도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말수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반찬 배달 봉사였죠. 어르신들이 저처럼 나쁜 사람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말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봉사활동 중에 한 할머니가 말순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걱정이에요.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말순은 그 할머니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죠. 정우야, 오늘 복지관에서 김치 나눠줬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김치통은 더 이상 악몽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도구가 되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말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김치통을 연 게 아니었어. 그건 누군가의 무덤이었고 나의 깨달음이었어. 그날 밤도 말수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말순 씨처럼 힘든 시간을 견뎌내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